세계에서 가장 잘 버텼다고 평가받던 한국 경제. 그런데 요즘 원화 가치는 IMF 외환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환율 화면에는 달러당 1,400원, 때로는 1,500원에 가까운 숫자가 떠 있죠.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은행도 예전보다 튼튼하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이렇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게 단순한 환율 장난일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위기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이 아니라 엔저 일본, 호주와 캐나다 같은 고부채 선진국까지 함께 비교해보면서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자리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부터 떠올려 볼까요? 서울 시내 환전소 전광판. 예전에는 1,100원, 1,200원 근처에 머물던 달러 환율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1,400원대를 오르내립니다. 뉴스 앱 알림에는 환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 원화 실질 가치, 위기 당시와 비슷한 구간,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환율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와 거래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원화의 구매력을 계산한 지표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버는 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이 돈이 해외에서 쓸 수 있는 힘은 예전보다 확실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한 수입 식자재 업체 사장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도 원두 가격, 전기요금, 인건비가 다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래처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이번에 결제할 달러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원화로 받으면 훨씬 더 나와요. 커피 원두, 소고기, 치즈, 스마트폰 부품, 산업용 기계 설비. 한국이 들여오는 많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결제합니다. 달러 값이 비싸진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예전처럼 카트에 담았는데 계산대에 서보면 카드 영수증 금액이 미묘하게 더 올라 있는 느낌.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리터당 가격이 조금씩 위로 움직이면서 통장 잔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 해외 직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송비, 관부가세, 거기에 환율까지 더해지면서 예전에는 가볍게 결제하던 금액이 이제는 다시 한번 지우고 장바구니를 비우게 만드는 숫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같은 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환산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고환율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이건 표면에 드러난 일부 얼굴일 뿐입니다.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중소제조업, 해외에서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업체, 달러로 빚을 낸 항공사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 환율은 곧 원가 폭탄입니다. 그리고 이 부담은 결국 시간차를 두고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으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전가됩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넓혀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IMF 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야? 우선 IMF 때와 지금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국의 문제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이 너무 많았고 나라가 보유한 달러는 너무 적었습니다. 환율은 사실상 반고정에 가까웠고 대기업과 은행은 달러 표시 빚에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돈을 빼가자 우리는 말 그대로 달러가 바닥난 나라가 되었고 환율은 폭발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외환 보유액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었고 환율은 완전히 시장에서 정해지는 변동 환율제입니다. 은행의 외화 유동성 건전성을 관리하는 규제도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IMF 때처럼 당장 달러가 끊겨 나라가 멈추는 그림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입니다. 가계부채 규모는 우리 경제 전체 크기에 비해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과 은행이 외화 빚에 취약했다면 지금은 가계와 자영업자가 원화 빚에 취약한 나라가 된 셈입니다. 외환 위기와 서브프라임 위기는 한 번에 터진 위기였다면 지금 한국이 안고 있는 위험은 천천히 조여오는 위기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구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미국. 낮은 금리와 느슨한 심사 덕분에 소득 증빙이 불분명한 사람들까지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른다. 몇 년 뒤에 집값 오르면 대출 다시 갈아타면 된다. 처음 몇 년은 이 믿음이 맞아 보였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싸고 주위 모두가 돈을 버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 상승이 멈추자 상황은 뒤집혔습니다. 이자 부담은 커졌는데 집값은 대출 잔액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압류와 경매가 쏟아졌고 집값은 더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이 위험한 대출들을 묶어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한 나라의 부동산 문제였던 일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 버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저금리 시기에 빚을 끌어다 집을 산 사람이 많습니다.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말이 돌았고 전세를 끼고 여러 채를 사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다릅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국내 은행과 카드사, 저축은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처럼 전 세계로 쪼개져 팔려 나간 파생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같은 규제들이 조금씩 강화되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은 서브프라임처럼 갑자기 금융 시스템이 한 번에 무너지는 구조라기보다는 빚으로 지탱해 온 부동산과 소비, 거기에 환율과 물가, 성장 둔화가 천천히 압박을 더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을 서브프라임과 똑같다고 말하는 건 과장이고 서브프라임 직전 미국이 겪었던 빚과 집값의 후유증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이제 시야를 해외 다른 나라들로 조금 더 넓혀볼까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엔화의 가치는 실질 기준으로 보면 몇십 년 전보다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에 여행 가는 외국인들에게는 천국이 되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이 해외에서 쓰는 돈의 가치는 계속 깎여 나갔습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은 여전히 강하지만 내수와 청년층, 지역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힘이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수출 대기업은 잘 버티고 있지만 내수와 청년층,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매우 냉랭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통화 가치가 약해지고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구 구조까지 불리해지는 그림.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 그러니까 정부 빚이 엄청나게 많고 가계 부채는 상대적으로 덜한 편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정부 부채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는 세계 상위권 수준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다른 비교군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일부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고 가계부채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호주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가 바로 타격을 받는 구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도 가계부채와 집값 거품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리금 상환 의무와 대출 한도 같은 규제를 강하게 도입한 나라입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집값 상승기에 빚을 많이 내어 집을 샀고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큰 편이며 과거에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화 가치와 성장,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한국이 일본과 닮아 있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레버리지 측면에서는 호주와 캐나다, 북유럽 고부채 국가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 조합이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참고 사례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해외 투자 패턴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 한국 가계는 미국 주식과 미국 ETF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달러를 사서 해외 주식에 넣는 흐름이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수출 기업들도 해외 공장 투자와 사업 확장을 위해 벌어들인 달러를 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에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풀리는 달러는 줄어들고 원화는 더 약해지는 구조가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원화 약세는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서 생긴 현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택해온 투자와 기업 전략,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이 모두 겹쳐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전처럼 통화가 약해지면 수출만 잘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진 지금 원화 가치 하락은 일부 수출 대기업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가계와 자영업, 내수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빚으로 산 자산은 환율과 금리, 소득이 동시에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서브프라임이 보여준 것은 집값이 오를 때 레버리지의 달콤함이 아니라 집값이 멈추고 금리가 오를 때 그 레버리지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였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환율이 더 오르고 금리가 다시 불안해지고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겹친다면 빚은 더 이상 성장의 사다리가 아니라 움직임을 막는 쇳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과 개인 차원의 안전장치 마련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해외 투자 쏠림을 완화하고 수출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 투자와 일자리로 더 잘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내수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원화 가치가 흔들려도 국내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개인과 가계 입장에서는 변동금리와 고레버리지 구조를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달러 자산이든 원화 자산이든 한쪽에만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여러 자산과 여러 소득원으로 충격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계부채와 자산 구조는 달러와 원화 환율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리고 금리가 예상보다 오래 높게 유지되고 내 소득이 잠시 줄어드는 상황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까요? IMF와 서브프라임, 엔저 일본,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를 이미 뉴스와 책을 통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건 위기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하는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환율과 빚의 시대를 단순한 공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내 재무 구조를 점검하고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계기로 삼을 것인지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계기가 되었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라도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천천히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그 빚은 어떤 금리와 조건으로 되어 있는지, 원화와 달러, 그리고 다른 자산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통해 지금의 고환율과 원화 약세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조금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